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SG닷컴의 AI팀에서 비전 AI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또 네이버 커넥트 AI 부스트 캠프에서 비전 도메인의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커넥트 재단 부스트 캠프를 수료하고 이제 4년 차가 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조영도입니다. 저는 현재 SSG닷컴의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쓱렌즈를 개발하고 있어요. 쓱렌즈는 고객이 찾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유사도를 기반으로 비슷한 상품을 찾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델과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있어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리고 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버와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를 화면에 그리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네, 먼저 제가 멘토를 하게 된 계기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AI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가 필수 조건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필수 조건 없이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나 뵙는 많은 분들께서 마치 이 석박사를 허들로 생각하면서 도전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 AI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멘토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저도 한때는 AI 부스트 캠프의 캠퍼였었는데 그때 당시 만난 멘토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도움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멘토로서는 인공지능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학습 여정을 함께하면서 보다 가파른 러닝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술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나 또 학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때 상담을 통해서 멘티분들께서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스트 캠프 멤버십 과정에 코드 리뷰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리뷰어 활동이 끝나갈 때 운영진 분들에게 멘토 활동 희망 여부를 설문받았는데요. 제가 업계의 기라성 같은 선배는 아니지만 제 역량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멘토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운영진 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멘토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멘토는 6주간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에서 두 팀을 배정받게 됩니다. 멘토 활동은 주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첫 주에는 6주간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어떤 영역을 깊게 몰두해 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요. 이후 주 단위로 계획된 바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함께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팀마다 최종 발표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멘토링을 하고 멘토로 활동하는 것이 제 개발 실력이나 AI 연구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멘토링에 대해서 멘티분들이 만족하실 때 많이 뿌듯합니다. 저는 매주 어렵고 팬시한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기보다는 멘티분들의 고민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었을 때나 캠퍼였을 때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주니어로 일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일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뭔지 잘 정리해서 멘토링을 전달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전달드리는 이 내용이 멘티분들께 꼭 필요한 게 맞을까, 또는 내용이 부실하진 않을까,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바라시진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항상 멘토링이 끝날 때 멘티분들께 저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려요. 근데 이제 그 피드백에서 많은 멘티분들께서 제게 좋은 피드백을 주실 때, 제 노력을 알아주실 때 정말 많이 뿌듯합니다. 멘토를 하면서 얻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던 하나를 뽑자면 아무래도 함께 공부하게 되는 선순환인 듯 합니다. 저도 주니어고 한참 계속 공부가 필요한 개발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멘티분들께서 제게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깃 사용 방법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또는 요즘 AI 분야의 트렌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해서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멘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피드백을 항상 고민하고 또 글도 많이 읽었다 보니까 좀 더 제가 나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멘토 활동을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주는 법을 좀 확실하게 얻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 학습 문화나 공유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자분들이 블로그를 하시거나 또는 커뮤니티에 속해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보통 궁금한 게 생겨서 다른 개발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주로는 오픈 카카오톡 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픈 카카오톡 방에 개발자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나?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관심 있는 주제로 검색을 해서 카톡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이것저것 여쭤보고 여쭤본 만큼 답변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틀린 답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더 공부를 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 그룹이나 디스코드, 슬랙 같은 곳에 참여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최신 소식도 공부받고 함께 스터디도 합니다.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블로그를 운영하시거나 읽은 논문이나 겪은 이슈에 대해서 솔루션을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저도 개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줄여서는 글도라고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글 쓰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개발자 글쓰기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다른 직군의 개발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 안에서 스터디도 또 진행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은 개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검색해서 답을 얻곤 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개발자들의 공유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이 학습했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걸 미덕이라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데요. 형식은 블로그와 같이 글로 남기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 덕분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서로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은 다른 사람이랑 함께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뭔가를 처음 접할 때 혼자서 하면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또 공부든 일이든 중간중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는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나 구경도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때 가장 재미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공부가 제게 잘 맞는 공부법이고 같은 의미에서 제게 잘 안 맞는 공부법은 혼자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일단 저한테 맞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학습한 내용을 좀 따로 기록해서 정리하곤 합니다. 제가 말한 기록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건 아닌데요. 새로 알게 된 기술이나 혹은 개발하면서 느꼈던 감정처럼 사소한 것까지 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기록이 쌓이고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생겼을 때 앞서 기록한 내용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서 공유하곤 합니다. 이런 학습 방식이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실력 향상이 잘 된다 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 방법이 정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개발자가 내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코드가 그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짠 코드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짠 코드를 한번 사용해 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돌아가네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잘 안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의 과정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함께 공유받고 공유하고 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코드를 같이 본다는 게 사실 내가 짠 코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때 사실 단점을 조금 더 눈에 잘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조금 더 좋을 텐데요 하고 해결 방안도 같이 드려야 하는 과정이 코드 리뷰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직무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항상 멘티분들께 강요까지 하는 건데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회 형식의 사이트에서 대회에 참여하면서 특정 매트릭에 대한 결과를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현업에서는 저희가 만든 모델이 그 대회에서 정해준 매트릭만 향상시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멘티분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고 현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노하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좋은 화면 UI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선 회사 업무에 국한받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백엔드 개발자 혹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저를 좀 더 넓은 시야 그리고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AI 연구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실험을 전개하는 과정에 참 매력을 많이 느껴서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업병스러울 수 있는데요. 가끔 키오스크나 어떤 다른 회사의 사이트들을 보면서 좀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이트는 되게 못 만들었어 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키오스크는 사실 결제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데 막힘이 없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키오스크가 좋은 키오스크라 생각합니다. 네, 키오스크 회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은 사실 AI 엔지니어 입장에서 듣기엔 참 기분 좋은 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와 제가 만드는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이니까 기분은 좋은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AI가 세상을 지배해서 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장난 섞인 농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AI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 또 AI가 기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발전 과정을 함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선생님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지만 제가 원래 꿈은 교사였어요. 그래서 멘토링 활동도 사실 그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발자가 된 현재 상황에서 일단 개발이 재밌었고 교사라는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리고 또 수학이나 국어 같은 교과목을 가르쳐야 교사가 아니라 내가 겪어온 경험이나 가진 지식을 공유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같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만약에 개발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멘토링 활동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만든 무언가가 남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되게 기쁨을 얻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개발이라고 한다면 다른 도구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도구를 써보다가 천직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절대 제가 손해보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팀 프로젝트를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거고요. 공부에 대한 제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내 일이 너무너무 바쁘고 부담돼서 도움 요청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것과 경험해 온 것에서 얻은 이 가치관을 잃지 않고 저와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건 개발자들에게는 좀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좀 주변 동료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얻으면서 함께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 합니다.
사실 취업 과정에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여기저기서 취업 시장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들으시면서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사소한 걱정부터 큰 걱정까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학생 상황이라면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많은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프론트를 해야지, 나는 꼭 백엔드를 해야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미친 듯이 파는 것도 좋은데 제가 대학생이라면 이 경험, 저 경험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떤 걸까 찾아가는 과정으로 많은 경험을 할 것 같으니까 취업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을 찾으려는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사실 제가 멘토를 어떤 걸 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 개발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멘토링이라는 건 경험을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많은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 사실 제가 세프 2023의 연사로 참여하기 전에 혹시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정답으로 보이는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많이 걱정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제 경험과 제 생각을 공유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것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심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프로다. 준비를 많이 하죠.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김현철 교수님을 모시고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소개 한마디만 먼저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김현철이고요. 저는 대학에서 인공지능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특히 또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 AI 정말 빠르고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라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중요한 것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독 윤리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리는 사실 사람의 윤리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컴퓨터의 윤리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윤리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라 그러면은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고 그러면 그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든 사람조차도 얘가 어떤 결과를 낼지 그리고 결과를 내면은 이 결과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그 결과와 과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 정확도 또한 저희가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게 어떤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지를 우리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PAC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도 대략 맞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95%의 정확성을 가진다. 그럼 5% 정도는 오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의 정도를 오류를 수용하는 쪽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노래를 추천한다든가 쇼핑 아이템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 괜찮죠.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나의 생명하고 연관된 어떤 의료 행위를 결정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핵무기를 쏠지 안 쏠지를 결정하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결정하게 한다든가 아, 네. 그러면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네,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서 아, 예. 우리의 어떤 뭐 사회 경제적인 그런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취업이나 아니면 대출 이런 쪽에 인공지능 기능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나의 취업이라든가 나의 대출 여부를, 신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한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말씀하신 그 95%의 정확도라고 하면은 5%는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그 5%의 위험성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지 인공지능과 같이 저희가 살아갈 때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나의 취업이나 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결정을 한다.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결정이 어떤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이것은 공정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은 뭐 성별이라든가 인종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인종이나 그 성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아, 네.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뭔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경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델 가지고 현재 우리나 미래의 우리를 한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인종이라든가 성별적인 요소가 결정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그러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기반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편향성이 계속해서 생길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사람 모두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인공지능의 편향성 그리고 그 편향성이 불러오는 불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도 물론 이제 편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편향성이 불공정성하고 연결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네. 근데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아,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교육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것을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주는 영향력은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뭐 회사의 CEO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면은 네. 영향력이 뭐 몇천 명, 몇몇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급이에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윤리성을, 도덕성을 검증도 하고 이런 절차를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향력을 가져요. 아, 예.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영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나타내는 오류보다는 인공지능의 오류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언어 생성 이런 것들은 몇억 명, 몇십억 명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지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빠르고 획일적으로 영향을 줄 때 아, 네. 인류와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렇겠네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요. 작년부터 엄청난 화두였던 생성형 AI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인공지능 윤리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성형 AI로서 새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그
컴퓨터의 윤리하고 인공지능 윤리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는 이거하고 또 달라요. 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알파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서비스하는 곳을 통제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모든 일반인들 손에 인공지능 도구가 다 쥐어진 최초의 사건이에요. 내가 그렇네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규정이나 규제나 이런 걸 가지고 통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태도와 실천과 마음가짐과 이런 걸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직 논의가 안 됐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 AI 같은 곳에서 13살 이하는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네. 해놓고 있고요. 13살, 18살 사이는 학부모나 그 다음에 교사의 가이드 안에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도구를 쓰는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거를 교육하는 것보다도 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의 문제점,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회 윤리적인 맥락에서 이 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몇몇 과학자 몇 명이, 그 다음에 정치인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특히 소양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 기본 소양 교육에서 인공지능 윤리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이 지금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1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소양을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언어 소양, 수리 소양만 정의가 됐어요. 읽고 쓰고 셈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2022 교육과정에 작년에 교육과정이 나왔는데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고요. 이것이 2025년 학교 현장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소양이 모든 과목에서 모든 학교 활동에서 이제 스며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디지털 소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윤리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데 제가 직접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윤리 교육은 일반적인 지식 교육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윤리 교육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KAP라고 하는데요. 네. 지식,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P가 practice, 어떤 실천 능력,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가치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지식이라든가 작동 원리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마음 자세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어떤 행동들, 어떤 실천을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 실천적 행동 말씀을 주셨는데요. 글로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과 그 사용법만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비유를 조금 하자면 우리가 망치라는 도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네네. 그럼 망치라는 도구를 어떻게 못을 잘 박는지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건 지식 교육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매우 위험해요. 그러면 그렇죠. 망치라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망치를 도구를 사용하는 법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생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산적이고 좋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고
또 쓰면 안 되는 쪽도 우리가 알게 하고 이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지식으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식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적으로 실제로 참여해서 해보게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토론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합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를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저희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 인공지능 윤리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성을 먼저 깨닫고 실천 중인 국가나 사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최근에 전 세계가 같이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교육도 다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은 또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학교 교육 과정은 그렇고 이제 재단이라든가 교육재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MIT나 뭐 code.org라든가 이런 데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커리큘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독일에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우리나라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또 교사 연구에서 공유도 하고 굉장히 이런 활동들 실천적인 뭐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 윤리 관련된 활동들, 도구들, 책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뭐 같이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도구 어느 국가에서만 쓰이고 있질 않아요, 지금은요. 아, 그렇죠.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육도 글로벌하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윤리 교육이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피부 깊이 와닿게 됩니다. 네. 네, 저희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교수님, 그럼 저희는 윤리 측면에서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엄청나게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겁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윤리적인 이슈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대도 주지만 큰 우려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너무 커서 이건 핵무기나 뭐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 이런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핵이라든가 기후 위기를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보면은 네. 같이 공유하고 또 규제를 하고 또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해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글로벌하게 같이 협업을 하고 공유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네. 우리나라가 그 논의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주신 것은 이제 정부나 이제 국제 기구들 조금 더 큰 차원의 윤리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그 행동 주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어떤 윤리 교육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몇몇의 과학자나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훨씬 큰 일이에요, 이 일이요. 그래서 네. 일반 모든 시민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디지털 소양, 데이터 소양, 인공지능 소양을 갖추고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협력하고 참여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 또 비영리 단체, 학계, 학교 현장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주체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실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은 사실상 부모님과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윤리교육은 지식, 태도, 그 다음에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식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태도나 아니면 실천은 가정이나 뭐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또 태도나 실천 같은 것을 보면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아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스스로 실천을 해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인공지능 윤리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소양을 바탕으로 아이의 소양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인공지능 윤리 소양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일상이 인공지능에 점점 더 이제 밀접해지고 있는 만큼 부모님과 선생님들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대화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Linda. I'm a children's book author, illustrator, and programmer from Helsinki, Finland, and I've been writing for the past 10 years these children's storybooks about a little girl called Ruby and how she learns about computers, AI, machine learning, and code and programming. And these books have been translated into over 37 languages, which means that I've been able to speak with a lot of different educators, parents, and policymakers all around the world to learn what are the things that excite and frighten them when it comes to computer science education. Still, after 10 years, this is where most of my work boils down to. The idea that we don't learn a language by only learning the grammar rules, which goes to say that as we are learning a new language, we don't only conjugate the irregular verbs or practice the grammar rules. We learn a language by speaking it, by singing it, by dancing it, by flirting in it. And for some reason, programming and computer science education have thus far been delivered to a very narrow group of people with a very one-way of learning, mostly through reading or experimenting themselves with books and a computer. And I think to truly diversify the people who get acquainted with the big ideas of computers, we need to diversify the ways we are teaching computer science, which means that sometimes we will end up making the internet out of cardboard and practicing how packet switching or DDoSing work. Or maybe it means play acting how computers work, the bossy CPU, the helpful RAM, and the hard drive that stores all the information. Or exploring ideas arou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and YouTube by first performing your own little video and then only talking about the different kinds of data a video service might be collecting out of that video and how it might use it to create a recommendation algorithm. And I think it is this creation of a memory that is so central to the way I see learning and education. It's not a transaction. I don't only offer these bites of knowledge to you. I think
Especially in early childhood, children need to create a memory they can anchor the experience and the learnable content around, so that later in life, when they run into the word algorithm, GPU, or packet switching, they will be able to remember that childhood experience. As we are moving towards an age in computers that doesn't really resemble any of the former and previous eras of computing, I think it's so vital and important that we start to create new kinds of narratives and metaphors around computers. Computers used to be these gigantic machines that fit entire rooms, and now they go into our back pockets. But for some reason, especially educational systems are still quite stuck in teaching that a computer is a device with a screen and keyboard, and maybe you program it, maybe you use applications with it. But I think we need a completely new kind of paradigm shift to it. And in order to learn about these things, there's a big idea that kind of struck me while I was working on the 4 Hello Ruby books, especially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k. And it's the idea that most fundamental and foundational ideas of computer science are actually old. The big ideas that govern how computers work, how even the breakneck advances we are seeing now in AI, they come from the 1960s and 70s and 1980s. So there's longevity in these ideas, and I think it's the ideas that we should be focusing on. But let me start by doing a little distinction. So there is teaching with AI, which would include like using large language models in your teaching, AI tutoring, like going through assessment with AI tools and so forth. And then there's teaching about AI, which includes giving children vocabulary and understanding of these concepts that otherwise seem like black boxes of shrouded mysteries. And it is this latter that I'm going to be focusing on, how to teach kids about AI, how to give them the confidence and vocabulary to learn more about this new field. And I'm going to start by exploring a little bit more in depth of how my way of thinking about AI and machine learning and coding and computer science experience, how it translates into the field of AI. And then I'm going to spend a few moments talking about the Finnish context. So what is Finland doing when it comes to AI education, and what are things you ought to be paying attention to. But to get us started in how I think we ought to be thinking about AI education, let me introduce to Jean Piaget, who probably most of you need no introduction to, but he was a really famous children's psychologist and cognitive scientist who mostly spoke about math education when in the 1950s he said that you can't offer an entirely organized, a pre-organized vocabulary of concepts, that true learning is grounded in action. I think nowhere else it is as clear as it is in AI, where we are bombarded with all kinds of new vocabulary items, the LLMs, the transformers, the embeddings. Always there's a new concept, a new idea to wrap your head around. And nowhere is it safe to play. And I think especially in early childhood, it's so important that we offer children materials, we offer them resistance, we offer them time to think and experiment with their ideas in a non-abstract way. So to kind of highlight the story, I want to introduce to the pancake sorting algorithm. For some of you, this algorithm is immediately understandable. You look at the piece of code and you're like, aha, I know what it does. For most of us, that's not the case. We don't have the mental models, we don't have the vocabulary to understand and to make sense of what this piece of code does. But still, we are not given the space to experiment with it. So last summer, I decided to actually make a pancake sorting algorithm, which meant that I actually baked the algorithm and I made a stack of pancakes, and painstakingly I started to move those pancakes in the correct order. And what a pancake sorting algorithm is, it's actually a sorting algorithm for an unsorted number of items. And what it does, it looks always for the largest thing in the list. So for instance, in this case, it's the number 7, and it puts the little spatula in between, and then it flips the pancakes around.
And this flip means that next it's going to look at the second largest number, which in this case would be the number 6, and then it would flip it arou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this is what I did with my greasy fingers and with the spatula that was too big for this little stack of pancakes. But I promise you that by doing this repetitive process over and over again, my fingertips grasped the algorithm. And I think there are analogies between cooking and learning about AI that we ought to explore even further. And recipes, even though we like to think that you learn to cook through following recipes, they are not actually that good a teacher, because recipes, they tell you how to do things, but they rarely tell you why to do them. And I think it's this why that is also missing often in the way we teach and talk about AI and algorithms. So for instance, why should I care about the pancake sorting algorithm? Well, because it turns out that pancake sorting is a wonderful way to find the shortest route from one thing to another, and this kind of calculation is especially needed when we're using GPUs and we need to find the shortest route from one GPU to another. And then GPU calculation in turn is us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kind of machine learning calculations that are so much needed today. So you need both the fingertip knowledge, the intuition of doing something, combined with the why you're doing something. And that's what the best cooks do in the world. They know that there's more than one way to thicken a sauce. They intuitively and through experience know that you can swap certain ingredients, but certain things you can't move around.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AI education ought to introduce. But so much of AI education is grounded in fear, uncertainty, and almost despair. There's these medieval maps that I often think about when I look at the state of AI education. The map maker didn't quite know, or the people haven't yet traveled to. They would like draw a little dragon and say, here be the dragons, don't go here. And a lot of the discussion, I think, around AI is governed by this fear. And it is relevant in some case, because when we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talking about a very big field, because intelligence is something that doctors, philosophers, educators, almost every human profession has an opinion on. So when we talk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gets really tangly and messy really quickly. But when we narrow it down to, say, machine learning, which is a technical topic that has a technical definition, we can start to be more focused. And when we narrow it even down further to a certain model or a framework or an approach within machine learning, like, say, neural networks or large language models, we can be more specific. But sometimes when we talk about AI, we talk about all these three things at the same time, and that's when things start to break down really quickly. And another thing I feel like we often do is we anthropomorphize AI. And I know I do this a lot, but I think it would be so important that when we teach children that computers are learning, they are communicating, they are seeing, they are moving, they are reasoning, and they are maybe even being creative, we wouldn't confuse these abilities that we're giving to the computer with the human abilities, because they are two completely separate things. And when we say that the computer is creative, it is actually not any more creative than it was in the 1980s or 1970s. It just has the ability to seem creative in a computer way, but it's still miles and miles away from human creativity.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message for the kids to have. This is what programming used to look like. A programmer wrote a piece of code that then got processed and then turned into an output, whether it was a definition of what a cat looks like, whether it was a click on a Facebook. This is probably what programming will look like for our children as they grow up. There still is the input, the process, and output, but the steps are a little bit different. Instead of writing instructions, you're collecting training data. Instead of getting more instructions from the memory of the computer, you're actually using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create a model
and then through that process generating the output. And I think there is something here that again scares people a lot, because the model is the thing that we don't understand. I've heard a lot of researchers state that we don't actually understand how a computer recognizes the cat, or how the large language models are so effective. They just are. But we don't understand how our brain recognizes a pineapple or a hairbrush, and we don't panic every single day as we are making decisions. So I think in that sense, not knowing something doesn't mean that it needs to be scary. And even those models inside, we can talk about them for the children. So for instance, when I'm talking about computer models, I show them that often, instead of using technical jargon, I would show them these fruits. And I would say that if we wanted to group these different fruits in different ways, we would start to look for features in them. We would look, say, for the weight and the color, and then we would start to see how different groups started to form up and recognize that, hey, maybe there's apples and oranges, and actually two different kinds of apples. And essentially what the computer is doing is the same thing. This is called a two-dimensional problem because there's the weight and the color. What computers are dealing with is 20 dimensions or even 100 dimensions. So they are jumbling these insane amounts of data and finding patterns that are incomprehensible for human mind. But if we only could follow them. And it really matters what kind of features we also choose to study, or what the computer chooses to find from the unorganized data. Because if we look at ripeness and amount of seeds, the results look nowhere near as tidy as before. And in this way, I think we can start to talk to children about concepts way before they actually are able to grasp things like, like probabilities or so forth. And then I tell children that computers did this first with numbers. They were really efficient at optimizing and finding the biggest or the smallest or anomalies from data. Then they did it with images. They started to be able to spot patterns in huge amounts of pictures of cats, to be able to recognize a cat going forward. And now they are doing it with words. They are using statistical models to be able to predict what comes after a certain word and seem intelligent enough. And after this, I feel the kids have a confidence in them. They don't think about AI as something magical, or they think it's magical, but they don't think it's magic. And that's a big, big difference to understand when you're 6 years old. That all of AI is just big amounts of data that get processed into products and services that help and benefit us on a daily basis. And after all, AI isn't actually giving us any answers. It's giving us probabilities, it's giving us likelihoods, and being able to recognize that, I think it's also important, so that you don't confuse something that the AI says as truth. And then the final set of this kind of continuum is the training data. And here again, kids as young as 6-year-old can understand the concept of a training data set quite easily. What I do is I show them usually these pictures of cats, and I say that we're trying to teach the computer to recognize a cat. What is the bias the computer is getting by only getting this limited training data set of a cat? And the kids look at these pictures and they say, the computer wouldn't recognize a brown cat. It wouldn't recognize a tabby cat. It wouldn't recognize a cat with yellow eyes. And I say, perfect. Now draw a cat with all those features. And then we look at a bunch of pictures of teacups. And again, the kids say, oh, it wouldn't recognize a Korean teacup because they don't necessarily have handles. Or it wouldn't recognize my grandmother's teacup because it has a flower on it. And I say, perfect, draw a more diverse example of a teacup. And then I show them this new computer vision system we're building for a hospital that lets the nurses in. And it takes the kids a little bit longer, unfortunately, to realize what is the built-in bias here. And I think it's so important that as we are using AI to automate so much more of our society, that we introduce children at a very early age to be a part of these discussions, to show them the diversity of thinking that is needed to make sure that these systems are not biased in any ways, and to make them feel that they belong.
they also get to practice this. And one of the first things kids say when I tell them that they are going to make their very first AI system is that they want to make a homework making machine. And then I say, okay, perfect. And now you need to collect the training data for that. What does it need to do first? And they say, so it needs to be able to read and write like I do. And I say, okay, we need to then collect examples of letters. And we start with the letter N and we collect examples of it. And I tell the children that actually this is how some of the image recognition and letter recognition systems started. The difference is that they have probably 16,000 examples of handwritten N letters to go with. And then this other example is a kid who wanted to make the computer recognize what a happy person looks like. So he went through the newspaper and found pictures of happy people. And I go there and I say, this is great, but these people, this is a Finnish magazine. These people tend to be quite blonde and blue-eyed. This is not what the world looks like. And he looks at me and says, yes, we need more diversity. And also, Finnish people don't really smile when they are happy, which is completely true. And another way of showing that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o make your data unbiased. When I was thinking about how, based on my experiences in teaching AI for children, would I start to think about preparing sort of a national curriculum around AI or how to introduce these ideas to a core curriculum? There's a very immediate level of figuring out like what goes into the curriculum, what should children be able to achieve or do by the end of their school days, and how to create those sentences in a way that doesn't date us, that doesn't make it look like this was created in 2022 or 2023, because that's not the role of education to cater to today's needs. It's more a long-term project. And also, what are the big ideas that other people are working on in the field, whether it's grassroots organizations, research communities, or other companies.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definitely learned when introducing coding and computer science to the curriculum in primary schools. Like, there's no use to do this all alone, and it is really valuable to share ideas and share drafts and feedback with one another. The sort of more midterm things and questions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go a little bit deeper. So it's about how and what is the best way to integrate AI into the core curriculum? Should it be a separate class? Should it start at primary school age? How do we teach educators to teach these new skills? How do we make sure that there's textbooks and there's materials and resources for them to do it? And I think, again, here we are much wiser than 10 years ago when the coding education got started. And also, very importantly, how all of this gets funded. I think it's such a pity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 well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itself, are so underfunded by both the private and public parties. And it's worth thinking whether there's something that ought to be done on a systemic level here. And then at the lowest level or the highest level are the more long-term questions, the questions that kind of drive all of this other work, which is like, how do we make sure that we create kind and collaborative and creative and ethical AIs, and how AIs will be shaping and changing the world our children are living in, as well as how do we introduce these ideas of history to a field that is so focused on the next breakthrough and the future. I think these are all questions that kind of need to go hand in hand with the more urgent and more short-term thinking. And that brings me to the second part of this presentation, which is a more sort of tangible, pondering on the Finnish educational system and what's happening with us. Finland, like many of you probably know, has quite a special educational system that has been many times lauded as one of the world's best when it comes to PISA studies. And what are we doing on AI and machine learning, and how are we introducing it in our school systems? Well, the good and the bad news is that it's just getting started.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as I've been traveling a lot in the world when it came to
coding education, every single country was asking, are we behind? Has someone already figured this out? Who is leading the way? And what if the answer is everyone is figuring this still out? Like no one has the answers yet. And in Finland's case, this is definitely the point. The other thing I've really learned is that there's rarely like one cookie cutter model that works for every country. We need to share, we need to learn from one another, but still educational systems are so closely tied to the society and values that surround it that separating the two is quite impossible. Take, for instance, Finland, where we have this long-rooted tradition as a small country to think equity over excellence. We think that we need to lift everyone equally up instead of investing in a few geniuses, because let's face it, in a country of 5 million, we won't have that many geniuses. And we invest a lot in teacher autonomy. Teachers are very respected in the society and they have a lot of autonomy over their classroom, and they would very much not want to respond well to very detailed guides on what to do and how to run their classroom. And finally, there's play and recess time, which are kind of ingrained into the Finnish society. We want our children to be able to run around in the nature and experiment and have that flexibility and freedom built into their everyday lives. And an AI education built on top of these values looks very different than something built on top of another type of a societal system. And the closest I can come to is kind of comparing what happened with the Finnish core curriculum. So back in 2016, we introduced coding to the core curriculum for the first time. And the Finnish core curriculum since the 1980s pretty much has changed once every decade. So it's 10 years in effect. It's a long time to be working on when it comes to technology. So we need to be quite specific when we think about what are the skills that are still relevant in 10 years' time. And this is kind of the formulation that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the educators, came up with. And it's famously vague. It doesn't state that children should know by age 7 what an algorithm is or how a CPU works. What it says is that during the first and second grade, children learn programming through play. And then later, during 3rd to 6th grade, students get to know a visual programming language and learn to give commands to a computer without being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that's it. And there's a few more specific lines there, but this was pretty much what was given 8 years ago to the teachers, and they've gone with it. And there's been a few additional kind of supporting documents and this framework for digital competencies that kind of expand upon this and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guidelines. But Finnish teachers have amazing flexibility when it comes to deciding on what kinds of apps they use, what kinds of devices, how they structure their tim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round this. And I would imagine, I don't know, but as the new AI curriculum or the new ideas around AI are going to be probably a part of the core curriculum that changes again in 2026, I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similar, so very high level, not going into much specificities about how to teach probabilities or matrices or different frameworks. But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or projects I would recommend you to keep an eye on, or at least I want to keep an eye on. The first of them is this Media Literacy School. It was a joint proje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as well as a few Finnish nonprofits, as well as educators, and it developed a lot of these guides, these more hands-on curriculum aids to help teachers teach coding skills and computational thinking skills. And it also includes in English some interesting content around ChatGPT and creative and all kinds of new AI ideas. So keep an eye on that. And then the other project I wanted to introduce is this Generation AI, which is a more strategic, more high-level working group. Includes people from the Finnish Academy, from the different universities, and the goal is to think more systemically about what kind of educational needs does Finland as a country have when it comes to AI and education. And I think, again, it works in tandem, so you have both the very high level and the very low level, and both of these need to happen in order
to change, to come through. So if I'm summarizing a little bit, when it comes to AI education, I think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we learn through action, that it doesn't just become this abstract name-dropping thing where we have a few modern frameworks that we throw in to make the industry happy. That's gonna seem so outdated so quickly. We need to focus on the big ideas. We need to help the children explore them with hopefully their hands and with their mouths and their eyes and their ears. I think we need to support creativity, collaboration, and curiosity, create a curriculum that allows for that. And then most of all, I think we need to give vocabulary to children. Not everyone needs to become like an AI model maker, but I think everyone ought to have a basic working vocabulary around these issues. And this disappearance of vocabulary is so important because it's happening all around us all the time, where researchers were giving children two sets of pictures. So one of the sets of pictures had pictures of Pokemon species, and one of the set of pictures had pictures from the natural world. And by far, the children were much better at recognizing Pokemon than the natural items. So they had more vocabulary to describe Pikachu and Bulbasaurus than birch tree and the badger. And I would argue that the same is happening in the realm of technology, where we have a lot of these things Alan Kay calls suitcase words. We have words like Bitcoin, blockchain, 5G, neural networks that we put neatly into a little suitcase and we throw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we never open them up. We never explain and explore what they actually mean. And this is so important, especially for people who work in technology, because there was a little boy who came to me and said, Linda, is the internet a place? And I start to explain to him very confidently that no, internet is not a place. Internet is this global network of interconnected servers. You can think of it like it's the global village, it's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You can go surfing online. And then I look at the blank face of the little boy and I realize that I'm speaking total gibberish to him. He doesn't understand at all what I'm talking about, because for him the internet is something invisible, something that is everywhere around him that he has never disconnected. And I need to come up with new metaphors to talk about the internet. So is the internet a bunch of fiber optic cables that goes from the bottom of the sea all the way to space? Is it the physical side of things we're talking about? Or is internet the servers and the instructions programmers have written in order to govern how that data travels around the world 8 times in a second? Or is internet that explosion of creativity? All those cat memes, all those videos, all those Gangnam Style impersonations that happen when the 5 billion of us could finally have a conversation together. And I think this is the challenge with any technology. You're not only teaching the hardware side of things, you're not only teaching the software side of things, and you're not only teaching the societal impact that technology is having. You're doing all the free things at the same time, and they keep changing, and it's a challenge worth fighting, I can tell you that. Finally, I'm going to end with a little pondering around the word of technology. I'm a kid from the 1990s and I used to play obsessive amounts of Civilization 4. And in it you have this thing called the tech tree, where you unlock these different abilities or technologies. One of them is the computer, but there's also things like the calendar or mathematics or masonry or lasers. So I grew up thinking that technology is something bigger than the glowing box that we have in front of us nowadays. And when you combine that with the original definition of technology, which comes from the ancient Greeks, and they said that technology is the tools to solve a job, but also the skills and competencies. So it's the three things, the skills, competencies, and tools. Humans and machines working together to solve a problem. For the Greek, democracy was technology, agriculture was technology. And this is still not enough. I want to still throw into the mix this idea from a Spanish philosopher, Jose Ortega y Gasset, who said that technology is about superfluity,
that animals are atechnical because they are simply content with the act of living. And if I understand this correctly, what Ortega y Gasset is saying is that humans are technicals because we have the ability to think about the future. We have the ability to tell stories about the future. And now we're starting to have all of the building blocks I need. So take from the Romans, the Greek, the idea that it's skills, tools, and competencies. Take from Ortega y Gasset the idea that it's also our storytelling ability, our ability to look into the future, and combine that with the final definition of technology that comes from a 5-year-old little girl. And I asked this almost 10 years ago already, gosh, she must be a teenager now. She defined to me technology like this. She said that technology is electricity that loves. It is used to play. I use it to have a conversation with my mom. We use a WhatsApp application. And then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people uses technology. And that's where I want to end today. Thank you very much and look forward to hearing all of your other presentations and watching them online with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인천 중학교 정보교사 추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인공지능 윤리 수업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릴지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요.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윤리 교재 좀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 교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고민들을 가볍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분리한 상태로 실천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의 원리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이 있게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하는 그런 교육 이후에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 후에 윤리를 다룰 때 아이들이 원리가 이랬으니까 윤리적인 이슈는 이렇게 다뤄야 돼 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교육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2015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 안에 없었기 때문에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교육과정 문서라는 것들이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이 가르쳐야 될 내용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부분과 인공지능 윤리 부분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의 이해 영역, 그리고 원리와 활용하는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 영역,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를 다루는 사회적인 영향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천이 될 2022 교육과정도 좀 살펴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영역이 분리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등학교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그리고 데이터와 기계학습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영향 부분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제시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는 부분이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영향 영역으로 별도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와 실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런 실습 부분이 분리된 형태로 수업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좀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진정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윤리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지금까지 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단계,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라고 살펴볼 때 각 단계별로 인공지능 윤리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계획할 때도 개발자의 관점에서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사용자의 관점에서도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반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주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 가고 활용해 간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요런 방법,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재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인공지능 윤리 교재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윤리 교재의 구성인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한지, 왜 꼭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의 10대 핵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핵심 요건들을 담은 실습 사례들 가지고 아이들이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원인 인공지능은 내가 한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원은 친구 빨리 사귀는 인공지능 앱 만드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그러니까 신학기도 그렇지만 전학을 갔거나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서 저 친구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면 그 친구와 빨리 사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만든다면 이걸 설계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했었는데요. 총 4개의 차시 중에서 첫 번째 차시가 바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 차시는 실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차시인데요.
개발하면서 혹시 뭐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다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적 이슈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발한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윤리적인 부분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천적인 내용, 이 실천을 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총 4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4차시가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별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차시를 뽑아서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활용적인 측면에서 특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시별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설계하는 인공지능 앱을 설계하기 위한 단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다루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인공지능이란 건 나쁜 건가 봐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될 수 있어서 매 차시 시작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례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가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시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개발해야 하는 문제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친구 빨리 사귀기 앱 개발해야 하는 그런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 요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차시가 바로 첫 번째 차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시를 좀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차시는 이제 개발자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좀 고려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실습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갖는 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시는 개발한 인공지능 앱을 활용을 해가면서 개발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개발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이 분명히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다라기보다 개발자와 사용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실은 합의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개발자와 사용자는 무조건 합의해야 해 이런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성된 차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인공지능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앞에서 윤리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고 사용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네 번째 차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실제 교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윤리 수업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10년 정도 되었던 사건이죠.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이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범인은 생각보다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잡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을 어떻게 3일 만에 검거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CCTV 속에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테러범을 검거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사람이 직접 저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했을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메일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 이메일 보면 스팸 메일이 자동으로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스팸 메일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스팸 메일함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팸의 공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제가 무슨 말을 하던 얘가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만약에 아침에 너무 바쁘게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를 확인하고 싶다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러는 동안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교복을 입으면서 혹은 세수를 하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불러서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니까 어떤 시간적인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 보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수업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사례인데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수업하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가 조는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누구인지를 선생님들한테 알려준대요. 그럴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30점이나 올랐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도 보여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루다도 볼게요. 이루다는 챗봇인 걸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이루다 챗봇으로 인해서 좀 심심했을 때 이루다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루다가 처음 나왔을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루다가 이제 챗봇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 부분인데요. SNS의 메시지 대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 개인정보들을 걸러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잘 안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SNS 메시지에서 주소라던가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들이 좀 필터링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이루다한테 너네 집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특정 사람의 주소를 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때 SNS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랬을 때에 내 정보가 이루다를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내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찜찜함은 감출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루다가 학습이 다 끝나고 오픈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 활용 과정에서도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은 우수한 성능을 내려면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루다에게 입력했었던 메시지들을 바로바로 이루다의 학습에 적용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루다를 쓰다 보니까 기계가 또는 이런 챗봇이라는 것이 내 말을 알아듣고 답을 준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니까 농담도 던져보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도 좀 걸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친 이루다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이루다가 이제 접게 됐고 작년쯤에 이루다가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업도 기존에 이루다가 잘못됐던 점들을 좀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좀 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범적인 이루다를 만들다 보니까 이 이루다가 너무 모범생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 말하면 이렇게 차단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범적이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오늘 야식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은 피자나 치킨 이랬는데 띄어쓰기가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낫이라는 단어 때문에 차단을 당했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너무 윤리적인 이슈를 고려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점도 엿볼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친구를 빨리 사귀는 앱을 개발하는 문제를 같이 제시를 하고 네, 윤리적인 측면을 설계 단계부터 개발 단계 그리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활동했었던 사진들을 몇 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이 짝꿍과 논의를 하기도 하고요.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게 어떻게 답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표현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숨도 쉬어가면서 글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했었던 장면들을 활동지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이 앱을 개발할 때 친구 빨리 사귀기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면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이 아이의 이름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발자 관점에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인데 반대로 사용자는 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슬라이드가 바로 한 30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했기 때문인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매 슬라이드,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는 1번 학생이 작성하고 2번 슬라이드는 2번 학생이 작성하게 해서 각자가 대답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인 것과 개인정보가 아닌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 구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기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이렇게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맛집 정보조차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생년월일 아니면 출생지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겠느냐, 저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나를 식별해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면 이제 개인정보라는 거고 보통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또는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지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좀 많은 개인정보를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들을 그 전단지에 담았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정보 또는 단서가 된다면 이건 개인정보다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먼저 이해시키는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개발할 때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제 개인정보 수집하는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요. 친구 빨리 사귀기 인공지능 앱을 개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건가? 이런 것들을 자기 생각을 이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고 얼굴도 개인정보고 내가 만약에 이 앱을 개발한다면 이름, 학교, 나이 이런 것들을 수집하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또 몇 살인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수집할 거다라는 설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개인정보가 바로 요즘 핫한 MBTI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의 MBTI를 안다면 나와 잘 맞는 친구를 찾을 수 있고 그 친구를 빨리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발자 관점에서 좀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관점이었을 때 아이들은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냥 동의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 상대가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의서를 내밀어 보자라는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요청을 할 때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또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내 개인정보 주고 싶지 않다, 내 개인정보 허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
내 얼굴 사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들 해킹당하면 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굴 사진 안 찍고 저 앱 쓰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더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의 관점일 때와 사용자의 관점일 때가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앱을 개발하느라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게끔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몰라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앱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라고 한다면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 동의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의서 안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항목과 수집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들을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개인정보를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았을 때 이 항목과 수집 목적, 그리고 선택적 동의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제3자에 제공하는 내역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 무조건 동의해서 광고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왔구나 이런 경험들도 좀 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앱이 사용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분명히 친구를 빨리 사귀게 돕는 목적으로 내 개인정보가 활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목적과 다르게 내가 언제 등교했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그렇다면 나는 사용자로서 억울해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물론 학교에서 언제 등교했는지 파악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기분이 많이 나쁜 아이들은 앱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개발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이 친구 빨리 사귀기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본인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어느 친구인지 알려주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에 그 아이는 숨기고 싶었던 커다란 점이 노출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건데 그때 개발자는 어떤 마음이 들지 좀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개발자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정보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활동들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해서 친구들의 어떤 정보를 알게 됐는지 또 사용자의 관점에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이 앱을 사용한다면 내가 국적도 알 수 있고 얼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성별, 나이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인공지능을 좀 윤리적인 이슈로부터 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면 발전이 더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천했었던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정적인 건 굉장히 빨리 학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보다 나쁜 걸 많이 배웠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커지지 않게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확대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무래도 윤리적인 부분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교육일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교육 실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할수록 윤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인공지능 윤리교육이 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윤리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상인천 중학교 정보교사 최정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0년, 2011년도에 아이폰이 나오고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그때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더욱 프로그래밍을 더 빨리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영어권에서 자기네 나라 말로 되어 있는 블록형 코딩 언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었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장벽이 많아요. 근데 언어라는 장벽은 정말 분명하게 있고 블루 코딩으로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는 그걸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엔트리의 첫 슬로건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커리큘럼대로 또 꼼꼼하고 수업하기도 편하고 학습하기도 편한 그런 플랫폼이 되자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낯선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들이 많이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었던 얘기는 선생님들이 내가 애들보다 컴퓨터를 못하는데 이걸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사실 선생님들은 이런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는 부분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가르칠 수 있는 교재, 특히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엔트리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엔트리 같은 플랫폼은 공교육에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적용하는 것들도 교사의 입장에서 탄탄하게 도와준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자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마치 놀이터와 같은 곳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엔트리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한정이 있거나 정해진 틀대로 되기보다는 코딩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꿈을 더 넓게 펼칠 수 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데에서 매우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때 엔트리라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한 만큼 누구에게나 소외되지 않게 교육의 기회를 확산해야 되는 관점에서 시작되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저희 엔트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엔트리가 정식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었고 특정한 한 교실에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엔트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정말 신세계를 접한 듯한 얼굴을 보여요.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거에 익숙한데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본인들이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내린 명령에 따라 이 오브젝트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는 일인 거예요.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 수가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엔트리를 보면은 또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에 대한 기능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시점에 잘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을 학교에서 실습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해보고 싶고 한데 뭘 가지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엔트리가 지금 거의 유일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게 유입된 아이들이 수업하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는 도구나 창작에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진심을 다하는 모습들, 이전에 보였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개발자다운 모습, 창업자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 감동하게 되는 포인트였고 이런 애들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들이 또 되게 주도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아이들이 탐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발산시켜주는 플랫폼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슬로건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플랫폼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사이트를 완전 대폭 개선을 해서 이제 아이들의 작품이 메인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게끔 UX를 개선하는 작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엔트리가 창작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월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월 100만 이상을 달성했고 창작물 수는 무려 3천만 건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첫 1000만 건의 창작물을 달성하는 데는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00만 건을 달성했을 때는 2년, 그리고 3000만 건을 달성했을 때는 단 1년 7개월 만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작품을 만들면 이 안에서 작은 성공을 할 수 있고 이 성공 경험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꼭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엔트리를 딱 첫인상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하기 재밌는 사이트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보통 코딩하면 파이썬 같은 어려운 문자들이 떠오르기 쉬운데 엔트리는 블록 코딩처럼 저 같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다고 느꼈었던 것 같네요. 블록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순서도처럼 자기가 한 상태로 딱딱딱 맞춰서 순서대로 하는 게 참 노가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딩을 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제 한계 같은 거에 부딪혔는지 코딩이 계속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저들의 작품을 보면서 저도 살짝 경쟁심 같은 게 들어서 해보고 싶기도 했고, 저도 제 한계를 극복하면서 계속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엔트리란 꿈을 찾기 위한 발단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트리를 하다 보면서 자신의 꿈과 자신이 잘하는 장점, 그런 걸 찾게 되니까 자신의 그 장점에 맞는 꿈들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용하기에는 저는 되게 좀 쉬웠어요. 엔트리봇은 화면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실제 로봇에 연결해서 하면 얘는 직접 현실에서 움직이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더 흥미로웠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엔트리에 이 로봇을 연결해서 하면서 나는 로봇공학자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로봇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 엔트리를 하면서 버그 잡는 법이나 프로그래밍적 사고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임기응변을 되게 뛰어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트리가 제 발판이 되어준 덕분에 로봇공학에 대해 알게 되고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엔트리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엔트리를 접했을 때는 수행평가로 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였었어요. 엔트리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고 묻고 답하기에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답해주니까 그 점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던 학점인데, 첫 번째는 일단 추상화라는 대합작 작품인데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던 작품이고 그만큼 애정이 큰 작품이에요. 두 번째도 유령 대행진이라고 할로윈 기념으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것도 인기 작품을 갖고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좀 더 첫 번째보다는 퀄리티가 나아져가지고 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엔트리 10주년 행사라고 하길래 미디어 아트를 신청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의 숲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요. 빛이 원래는 흰색이지만 사실은 여러 색을 품고 있는 것처럼 저 스스로도 단순해 보일진 몰라도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때 엔트리를 컴퓨터라는 교과 과목으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큰 인기를 끌었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 모바일 게임이 저희 반에서 유행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게임을 하나 직접 설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작은 숲속의 꼬마 마녀를 만들 때는 엔트리로 어디까지 구현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도전심에 불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게임 수준의 퀄리티로 한번 열심히 불태워서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 분량이 커지고 구현해야 할 게 늘어나고 하니까 아, 이거 나 혼자는 좀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작원분들을 동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그리고 뭐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 스토리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 소설을 잘 쓰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팀을 꾸린 게 지금의 규모로 발전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낸 작품도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코드가 아마 25,000개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합작을 해보는 경험 같은 경우에는 합작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연계가 되어서 제 실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학교에서 뭐 조별 과제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엔트리는 되게 특이한 취미 생활이자 어떻게 보면 꿈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떠한 코드를 입력해서 실행했을 때 그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이 묵묵히 잘 실행해주는 그런 든든한 친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시 사촌동생이 근처에 있는 어울림놀이에서 엔트리를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엔트리 한번 접속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드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전반에 놀이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엔트리를 이용하면 정말 쉽게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 보물을 찾은 것처럼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엔트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비실시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을 실시간으로도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 플랫폼에서 연락이 오셔서 실시간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딩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학생에서 엔트리를 통해서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엔트리는 저한테 프로그래밍을 입문하게 해준 문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엔트리를 처음 접했습니다. 원래 스크래치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었는데 관련 커뮤니티에서 엔트리라는 새로운 한국형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엔트리는 제가 이전에 봤던 것들보다도 훨씬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지만 엔트리를 점점 이용하면서 깊게 빠져들고 엔트리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블록 가지고 뭐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상상했던 게임이나 뭐 음악이나 그런 걸 만들어 보면서 점점 제 꿈이 구체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엔트리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에벤요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스토리 기반 리듬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 팀이랑 협력 중인 스토리지 팀이랑 같이 MCN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어요. 엔트리로 만들었을 때 제가 썼던 그런 기술이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리듬 게임을 만들면서 엔트리에 있는 다른 랜동이들이 만든 정말 잘 만든 리듬 게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열어서 대체 이 리듬 게임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을까 찾아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엔트리는 지금까지도 저랑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는 지금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엔트리가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동반자처럼 항상 도움받으면서 제 꿈을 이뤄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작품을 보고 다른 친구들도 희망을 가지고 꿈을 열심히 찾고 거기에 대한 공부 같은 걸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명 구조용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고 AI랑 팀플레이 기능까지 같이 넣어서 좀 더 사람의 생명을 잘 구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작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의견 듣는 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엔트리를 통해서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장래희망은 게임 기획자인데요. 꼭 게임 기획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수용하는 모습을 좀 그런 역량을 많이 길러준다면 단지 게임이라는 하나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획자로서의 역량도 포괄적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 자체랑 알고리즘이라는 개념 자체를 엔트리를 통해서 배웠고요. 엔트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면서 게임 개발자라는 장래희망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엔트리를 쓰면서 제 상상력을 구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초기에 엔트리가 첫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